네, 그러면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폐암의 방사선 치료라는 주제로 임도훈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따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암 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폐암도 마찬가지고 다른 암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대략 4명 내지 5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그 발생 빈도는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을 돌아봤을 때 최소한 한두 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를 왜 받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받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좀 돕기 위해서 암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상대적으로 방사선 치료라는 게 상당히 좀 생소하고 좀 위험한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받으면은 모든 암 치료에서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오해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종양, 그러면 종양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암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종양은 이상적으로 자라는 그런 물질이지만 모두 다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종양의 정의는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조절되지 않는 성장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암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은 계속 두 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종격동 림프절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종양이 자기만 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혈관을 침범해서 멀리 있는 혹은 가까이 있는 림프절을 침범하기도 하고, 혹은 혈관을 침범을 해서 멀리 있는 뼈든지 뇌든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으로 지칭을 하고, 종양이라는 거는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게 바로 악성, 암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의 특성은 주변 정상 조직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인프절이나 원격 장기로 전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계속 인프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폐암에선 중요한데, 그러면 인프절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날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많이 붓죠. 다리도 부을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면 얼굴 부은 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빠지게 되는 거는 몸 안에 인프관이라는 게 있어서 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순환을 하듯이 혈액과는 또 다른 제3의 어떤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림프관이라는 건데, 암이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망가뜨리고, 그 망가뜨리면서 림프관을 침범을 하고, 림프관을 침범한 암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폐암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인 수술적 시기를 놓치게 되고, 상당히 예후가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이런 림프절이나 원격 장기로 전이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인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남자는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죠. 여자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의 암에 걸리는 걸로 돼 있고, 그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연간 암으로 사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 사망하는 원인 중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은 4분의 1이고, 이게 미국 통계지만은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2000년도에 나왔던 통계인데, 국내 총 사망 중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23.5%였지만 암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암이고, 그래서 현재 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첨단적으로 연구되는 속도에 비해서 아직까지 완치율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치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어떤 치료 방법을 적절히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에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글처럼 원인을 알아서 적절히 대처를 하면 다 이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암의 임상 특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조금 전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부학적 병기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비소세포 폐암일 때는 그렇게 해당이 되고 소세포 폐암일 때는 국한성이냐 그러니까 제한성이냐 전신성이냐 가지고 따지게 되고 그다음에 생리학적인 병기 아무리 1기라도 수술을 하고 싶은데 환자 몸 상태가 수술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수술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환자의 상태 등을 해서 어떤 치료든지 내가 할 치료, 내가 받을 치료의 성적이 어떨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뭔지를 저울질해서 치료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치료를 적용하는 게 제일 올바른 치료 방법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폐 어느 쪽에 한 군데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흡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기면 이게 점점 자라게 됐죠. 자라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자라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림프관이나 혈액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림프관에 가기도 하고 먼 림프관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피를 타고 전혀 엉뚱한데 폐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반대편 폐를 간다든지 뇌로 간다든지 뼈로 간다든지 간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폐암이 치료 성적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검사를 해서 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는 상당히 특히 림프절 이상, 종격동 림프절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폐 내에 국한되어 있거나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간 경우를 국소 진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먼 림프절, 그러니까는 림프절인 게 셀 수 없이 많은데 목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많은데 폐를 벗어난 다른 림프절에 전이가 됐거나 뼈나 간 등에 간 것을 원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면은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제가 있는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이런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종격동 안에 림프절까지만 전이된 경우에서는 치료하는 방법으로 국소적으로 진행된 암이니까 국소 치료가 먼저 선택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치료요법인 항암제는 혈관에다 항암제를 놓고 감으로써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원격 전이가 됐다는 얘기는 피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가서 치료하는 항암제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국기 폐암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암에서 치료 원칙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암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걸 이제 잘 알아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독불장군이 없듯이 과거에는 어떤 하나하나의 치료가 따로따로 놀았는데 여러 치료 기법이든지 항암제 발달이 되면서 다방면 치료법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종양치료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혈액종양내과, 그 다음에 흉부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호흡기내과 이런 종양 전문 팀이 있어서 그런 팀에서 팀 어프로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환자의 그 임상적인 병기, 그러니까 1기냐, 2기냐, 초기냐, 말기냐를 결정한 다음에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치료를 선택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치적 목적, 두 번째는 고식적 목적인데 근치적 목적이라는 거는 완치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치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상태를 할 때 우리가 치료법을 정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근치적 목적이라고 그러고 아까 생리학적 병기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완치를 시키려고 수술을 하거나 다른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환자분이 그걸 견딜 수 있는 만한 상태가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왕 환자 상태가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받을 상태가 되고 완치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할 치료, 내가 받을 치료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그 치료는 선택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완치적 목적의 어떤 치료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는 다 고식적 목적, 완화요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완치 목적의 치료의 적용이 힘들거나 그래서 당장의 종양으로 인한
어떤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고식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에 관한 치료는 일단은 전체 검사를 해서 현재 몇 기인지를 판단하고 그 기수에 맞춰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치료를 할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얘기인데요. 왜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냐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니까는 통계적으로 보면 암 환자분이 그러니까는 진단받고 사망 아니 혹은 완치가 되기 전까지 암 환자분의 약 최소 40% 정도는 방사선 치료를 꼭 한번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면 내가 끝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의료진이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을 해서 환자분의 어떤 생존율 내지는 어떤 증상을 완화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치료를 받을 당사자들이 일단은 포기를 하고 오시는 거죠.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떤 환자분의 마음가짐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위해서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어떤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사선 하면 흔히 그 원자폭탄 아니면 원전 사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방사선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차가운 물건을 데필 때 전자레인지를 쓰는데 거기서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방사선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란 그런 전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음식에 전달해 줘서 열로 바뀌게 해서 물건을 데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걸 모두 방사선이라는데, 그 여러 가지 방사선 중에서 실제 인체 내에 들어와서 어떤 세포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치료에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전리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게 엑스선이나 전자선, 그다음에 감마선은 요새 감마나이프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방사선의 일종이고, 실제 세포에서 방사선이 들어가면은 암세포건 정상세포건 자기가 살려면은 핵산, DNA나 세포막이 필요한데 여기에 직접 작용을 하는 게 방사선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 세포 내에 있는 염색체인데, 이게 잘 보시면 다 X자로 돼 있죠. 근데 이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X자가 정상으로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 거는 X자가 2개가 있고 어떤 거는 X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때 되면 이 세포가 내가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돌연변이를 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상해졌으니까 나는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멸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세포에 이런 영향을 미쳐서 세포가 스스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사선의 가장 큰 문제는 세포가 바로 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방사선을 받아 손상을 입은 세포는 한동안은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세포 주기라서 이제 세포가 성장을 하는 그런 사이클인데, 어느 시기 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 암세포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어떤 사람은 수일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사과만한 종양이 있다고 했을 때 수술을 해서 반쪽을 잘랐다 그러면 그 다음날 CT를 찍던 MR을 찍던 검사를 해보면 절반만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은, 방사선 치료 후에 바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시죠. 치료를 이렇게 오랫동안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랬지만은 한 달, 석 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적어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수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항암제든 수술이든 의사가 어떤 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꼭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내가 하는 치료, 환자분이 받는 치료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 그 치료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의 발달도 보면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발달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분들이 절대 말기암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치료가, 그러니까 국소 진행만 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적용이 되는데 폐암에서는 방사선 치료보다는 수술이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수술이 먼저 적용이 되고 설사 국소 진행돼서 수술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선택 치료법인 방사선 치료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완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자로 보면은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절반 정도에서 근치적 완치를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 통계를 보여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항암제하고 수술은 잘 아시겠지만 방사선 치료도 잘 모르시는데 유럽에 연간 120만 명이라면은 그 중에 절반이 완치된다고 그랬는데 방사선 치료 단독 혹은 방사선 치료가 생해서 한 게 한 40%가 방사선 치료를 이용해서 완치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근데 그에 비해서 많이 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 미국도 비슷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방사선 치료는 크게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와 근접 조사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부 조사는 몸 밖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몸 안에 있는 종양까지 방사선을 도달하게 하는 치료법이고 근접 조사 방사선 치료는 종양 안에다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을 직접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종양을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외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선형 가속기라고 해서 라인학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엑스레이하고 전자선을 만들어주는 그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여기 누워 계시고 그래서 엑스레이가 밖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 기계입니다. 이런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해서 과거에는 2차원 치료라는 건 뭐냐면은 방사선을 치료를 할 때 방사선을 여러 각도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 각도가 360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일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주거나 옆에서 주거나 뒤에서 주거나 방사선을 그런 각도에서밖에 못 주는데 방사선이 외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상 조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종양을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 하는데 정상 조직을 통과하고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는데 종양도 손상받고, 그러니까 종양도 치료되고 정상 조직도 손상받는다 그러면 그 치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방사선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의 2차원 치료는 방사선을 주는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양 치료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3차원 치료란 새로운 기법이 발견이 됐고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고 대부분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동일 평면상에서만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기도 하고 아래에서 주기도 하고 근데 위에서 주는 게 오른쪽에서 줄 수도 있고 왼쪽에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사선 각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폐암 환자분이었는데 방사선을 여러 각도에서 위에서 두 군데, 아래에서 한 군데, 옆에서 두 군데 해서 5개의 방사선을 쪼여줌으로써 거기에만, 종양에만 국한적으로 방사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폐암 덩어리인데 상당히 크기가 작지만은 이분은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생리적인 병기, 그러니까는 몸 상태가 수술받을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다음 치료가 이제 방사선 치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 과에 오셨던 분인데 과거 같으면은 2차원적인 치료를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줬다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이 우리가 종양에 100이라는 양을 주고 100이라는 양을 줬을 때 종양을 없앨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실제 주위에 이렇게 검은 부분이 다 폐인데 앞뒤에 있는 폐가 다 100이라는 양을 맞게 되고 그러면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분은 수술을 못 하신 이유가 폐 기능이 안 좋은 건데 이렇게 2차원적인 치료를 하면 폐의 상당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종양 치료가 된다 해도 평생 숨이 차서 이렇게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사선을 주면은 100%가 이렇게 종양에만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 방법입니다. 방사선이 그 반응이 늦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를 보면 아까 그분이었는데 크기가 한 2cm 정도 됐었는데 치료 전에 있던 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 석 달 후에 찍어보면 이제 거의 이제 흔적만 남아있고, 뭐 6개월 후에 찍어보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천천히 오기 때문에 환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최근에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 이제 4차원 방사선 치료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고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건데 3차원에다가 4차원 하면 이제 시간 개념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폐암,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암덩어리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다고 예를 들 경우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수술이야 이제 마취시켜놓고 이렇게 떼어내면 되겠지만 방사선 치료하는 기간 동안, 방사선이 나오는 기간 동안 환자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양이 이렇게 있는데 숨 쉴 때마다 치료가 방사선이 나오는 기간 동안 환자가 숨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숨을 쉴 때마다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따라잡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넓게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3차원 치료를 한다 그래도 위아래 폐가 많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 종양이 위아래 움직이는데 여기 딱 위치를 했을 때 우리가 센서를 환자 몸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환자 종양이 이 위치에 왔을 때 센서가 감지를 해서 방사선이 그때만 나오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위아래 폐를 더 보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4차원 치료하는데 아직은 현재는 연구 단계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IMRT에서 강도 변조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진은 방사선으로 이렇게 필름에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검게 든 부분은 방사선을 많이 통과시키고 하얗게 된 부분은 방사선을 안 통과시키게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양이 주로 여기 있고 여기가 방사선을 받아야 되지 않을 부분이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3차원, 4차원, 2차원 치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면적을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면적 내에는 모든 점에서 방사선이 들어가는 그 쐐기, 강도가 똑같습니다. 가운데 100을 줄 때 바깥 주변부도 100이 들어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80 들어가고 여기는 전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치료인데 아쉽지만은 이런 치료는 폐암에서는 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엑스 나이프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어느 한 곳에 조금 더 그러니까는 아까 3차원보다는 4차원이 더 정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차원보다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느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는 게 종양인데 거의 한 1mm 정도의 마진을 두고 이렇게 방사선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폐암에 이용을 하는 거고 아까 보셨던 3차원 치료 환자분의 치료가 바로 저런 방법을 해서 완치를 시켰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고 이제 두 번째는 근접 조사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변에 근접하여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을 넣는데 그 물질의 크기가 1mm가 안 되고 직경이 1mm가 안 되고 길이가 5mm 정도이기 때문에 몸 안 어디든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폐암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검게 표시된 게 이게 기도고 이게 기관지인데 오른쪽 기관지 아래가 막혔다. 수술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막힌 것 때문에 이쪽 폐가 하얗게 보이죠. 그러니까 폐가 이쪽 부분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의 가운데 부분이 막혀 있는 건데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해서 크기를 줄여서 폐가 좀 풀렸죠. 근데 여기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관을 넣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 위치에다 직접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사선이 나오면서 안에 치료를 하게 되죠. 치료 결과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기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막힌 거. 이게 막혀서 아까 폐가 막힌 부분인데 불룩 튀어나오고 안에 출혈도 있고 그래서 그 근접 치료를 처음부터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해서 크기를 많이 줄여놓고 이제 근접 치료를 한 거죠. 근접 치료 첫 번째 할 때 보니까는 크기가 작아졌다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출혈이 있으니까 미세하게 남아있다는 얘기고 근접 치료가 이제 끝날 때쯤은 거의 다 없어진 거. 그래서 외부 방사선 치료나 근접 치료라는 거는 어느 한 가지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사진에서 보면은 아까 막혔던 게 근접 치료하기 전에는 풀렸다가 좀 더 풀린 거고, 이게 이제 치료 직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찍으면은 이제 오른쪽 폐가 왼쪽 폐처럼 이제 까매지는 공기가 소통이 원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폐암에 직접 관련된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폐에 국한되어 있거나 주위에 있는 종격동 인프절까지 간 걸 국소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병기를 1기, 2기, 3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는 폐암에서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2기인 경우에서는 수술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3기와 1기, 2기의 차이점은 3기부터는 종격동 림프절, 폐암이 있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거를 벗어나서 가운데 있는 종격동 림프절까지, 제가 지금 넥타이 메고 있는 데가 이거 종격동인데요. 여기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거를 우리가 3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기부터는 수술을 해도 될까, 해서 얼마나 좋아질까, 그런 이제 의문점을 품기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수술이 적용될 수 있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원격 전이가 된 걸 4기라고 그러죠. 4기 때는 일단 국소적인 치료, 벗어났기 때문에 국소적인 치료가 적용이 안 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항암 치료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먼저 폐암은 크게 소세포가 뭐냐면은 현미경으로 보니까 세포가 작은 것들인데 좀 특징이 틀려요.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것들은 하는 행위가 틀리니까는 소세포성 폐암으로 아예 따로 분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을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세포성 폐암은 병이 어디 폐에 국한되어 있더라도 다른 데로 잘 옮겨갑니다. 혈액을 타고. 그래서 항암제가 가장 원칙이 되는 치료고, 비소세포성 폐암은 잘 가지만은 국소적인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어느 정도 완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어떤 계획 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성 폐암은 방사선 치료 입장에서 보면 수술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했더니 국소 재발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소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혹은 수술을 할 경우가 못 되면은 단독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기, 2기 초기일 때는, 그러니까 종격동 림프절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서는 수술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게는 7, 80%까지 완치를 보고하고,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는 언제 하느냐? 생리적 병기가 수술하기 힘들다는 거죠. 혹은 환자가 수술 겁내서 거부를 한다. 저희한테 오면은 이런 환자분께서 수술을 거부하셨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사선보다는 수술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때는 환자분을 꼭 이해를 시켜가지고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 수술을 어쨌든 권유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하실 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1기 초반이냐, 1기 후반이냐, 2기냐에 따라서 또 방사선 치료 방법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뭐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치료 성적은 수술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떨어진 지 얼마나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수술에서 치료 성적이 완치율이 60%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 한 40% 정도 됩니다. 환자분한테 수술을 권유하는 게 올바른 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고, 그러니까 3기 초반은 이제 아까 3기 A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3기 초반은 이제 종격동 림프절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했지만 수술만 하더라도 완치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치료는 좋은 치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기 초반일 때는 수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론이 제일 많은 부분이다. 과거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수술하고 국소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를 해왔지만 실제로 생존율이 높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3기 초반 종격동 인프절에 가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약 4분의 3 정도가 원격 전이, 엉뚱한 데서 전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미리 막아보자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요새 최근 많이 하는 게, 미리 비록 우리가 검사를 해서 종격동까지가 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다른 전신 검사에서 전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지만은 대부분의 환자가 7, 80%의 환자가 다른 데서 수술을 하고 다른 데서 전이를 하니까 미리 막아보자. 그리고 수술도 편하게 하자. 그래서 다른 데 전이를 되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항암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수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소치료 중 방사선 치료를 해서 동시해서 수술 범위도 줄여놓고 전이될 가능성도 미리 줄여놓고 수술을 했더니 이거보다는 더 좋더라.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3기 후반은 수술 전 치료를 아무리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방사선 치료인데 역시 방사선 치료도 물론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완치 가능성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분 중에 1분 정도만 저희가 완치를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데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그 박준호 교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3기 후반이라도 과거에 방사선 치료만 한 것보다는 항암제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보다는 더 높은 지금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세포 폐암에서는 그 국한성 병기라는 거는 제한성 병기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는 폐 안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하면서 방사선을 같이 합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그 수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소세포성 폐암은 그 폐의 언저리에 이렇게 종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종격동 림프절을 많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격동 림프절이 없는 경우에 어떤 수술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치료는 항암제하고 방사선 병역요법을 해서 원발 병소를 다 없애고 전이될 걸 막고 그리고 1차 완치 판정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예방적으로 뇌 전체를 방사선 치료합니다. 뇌 전체를 왜 하냐?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인데 소세포성 폐암의 국한성 병기로 진단을 받고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은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한 4분의 3 정도가 뇌에서 전이를 해요, 환자분들이. 그 이유는 항암제 자체가 독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신비하죠. 그 암세포는 혈류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데 항암제 자체는 독약이기 때문에 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항암제가 뇌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료는 안 되니까는 처음에 이제 진단할 때 뇌에 전이가 없는 걸로 발견이 돼서 기껏 치료해서 봤더니 적게는 절반, 많게는 4분의 3 정도에서 뇌에서 전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치료가 완전히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해보니까는 그 전이율이 5 내지 10%로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자분의 절반 정도는 이런 완치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그러니까는 우리가 치료를 해서 생존 여명을 더 길게 몇 개월은 길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몇 년은 길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망하실 때까지 좀 더 인간적으로 그 삶을 영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고식적 치료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뼈에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전이된 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어깨뼈인데 뼈가 여기 하얗게 있어야 될 뿐이 뼈가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무거운 걸 어깨를 움직이지도 못할 뿐더러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또 경우에서는 이렇게 골절을 일어난다. 척추뼈가 네모나야 되는데 이게는 앞으로 이렇게 짜부러들었죠. 이게 만약 옆으로 짜부들면은 그러니까 꼽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주사를 하면은 이 부분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골절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리뼈인데 보면은 뼈가 이렇게 하얗게 된데 여기는 녹았습니다. 뼈 전이가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나면 잠시 주저앉으면 이제 골절이 되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뿐더러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누워 자기 몸 관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서 뼈가 좀 튼튼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 전이 될 때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뇌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전이 된 건데 이 주변에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거는 뇌 부종으로 인해서 뇌를 압박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일부에서는 마비 증상도 오고 방사선 치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양이 이게 신경인데 신경 뒤로 가서 신경을 압박하면 이제 마비 증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역시 마비는 둘째치고 대소변을 못 가리시게 되고 여러 사람 고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더 오래 반년 이상 더 오래 사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지만은 적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계신 거랑 자기 몸 자기가 스스로 대소변 볼 수 있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 목적이 완치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목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고 이 치료 자체가 환자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 기관지 압박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폐암에 있어서의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단독 혹은 수술, 항암제와 공동으로 적용하고 이런 다방면 치료법,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가 같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완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감사합니다.